겨울바람이 유난히도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던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패딩 점퍼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동네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동사무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지만 제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심장이 쿵쿵 뛰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마스크를 눈 밑까지 치켜 올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이 참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가장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어깨 펴고 살아왔는데 고작 63세 나이에 이런 곳을 제 발로 찾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사회복지 창구 번호표를 뽑아들고 구석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띵동 하는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을 때 젊은 주무관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그 친절한 목소리가 왜 그리도 비수처럼 꽂히던지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좀 하러 왔는데요. 제 입 밖으로 그 단어를 내뱉는 순간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통장에 현금 5억 원이 꽂혀 있던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도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실패담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3년 전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시원섭섭했던 날, 바로 정년 퇴임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담았던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청춘을 다 바치고 머리가 희끗해질 때까지 참 치열하게도 살았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가족들과 여행 한번 마음 편히 못 가면서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그 덕분에 임원까지 달았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된 것이죠. 강당에는 후배 사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단상 위에는 김철수 상무 정년 퇴임이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공로패를 받고 꽃다발 세례를 받는데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퇴임사를 읽어 내려가던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후배 여러분,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비록 몸은 회사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건승하십시오.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단상을 내려오는데 아내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회식 자리까지 파한 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합쳐보니 정확히 현금 5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빚도 없었습니다. 자식 둘은 이미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이제 돈 들어갈 곳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딱 60이었습니다. 요즘 60세는 노인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신체 나이는 40대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도 크게 아픈 곳 하나 없이 튼튼했습니다. 통장에 든든한 현금 5억, 비를 피할 번듯한 내 집, 그리고 건강한 몸.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이라고.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당신 고생 많았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리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러 다니자.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에다가 이 5억 원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우리 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당신은 그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늙기만 하면 돼. 아내도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은퇴 생활은 매일매일이 휴일이고 축제일 것만 같았습니다. 은퇴 후 첫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지 않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늦지막이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밥을 먹고 등산을 다녀오거나 사우나에 가서 땀을 뺐습니다. 오후에는 소파에 누워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낮잠을 즐겼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여유롭게 받아넘겼습니다. 어이 박 부장, 아직도 회사야. 아이고, 고생이 많네. 나는 지금 안마 의자에 누워서 커피 한잔하고 있지. 이게 바로 신선 노름이야, 친구. 부러우면 지는 거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질투를 즐기며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 슬슬 좀이 쑤시기 시작하더군요. 평생을 바쁘게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등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똑같은 산을 매일 오르려니 지겨워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려니 아내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아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친구도 없어. 왜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어? 청소하게 좀 비켜봐요.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자 저는 쫓겨나듯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밖으로 나왔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바빠서 평일 낮에 만나주질 않았고 저처럼 은퇴한 친구들은 다들 등산 아니면 당구장이었습니다. 공원에 앉아 멍하니 비둘기나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내 나이 60인데 이렇게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잉여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뒷방 늙은이로 밀려난 것 같은 박탈감.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요. 돈을 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명함 한 장 없이 김철수 씨로 불리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어디 가서 전직 상무라고 말해봤자 지금은 그저 백수일 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무님, 잘 지내시죠? 식사나 한번 하시죠. 제가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서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고급 일식집 룸에서 기다리고 있던 후배 녀석은 예전보다 훨씬 기름진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상무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은퇴하시니까 편하시죠?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후배가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상무님, 요즘 은행 이자 받아서 뭐 하십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쥐꼬리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이 이번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지금 초기 투자자만 아름아름 모시고 있는데 상무님 생각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달 수익률이 5%는 기본으로 보장되고 1년 뒤에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솔깃했습니다. 매달 5%면 1억을 넣으면 500만 원, 5억을 넣으면 2,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이자 1년치를 한 달 만에 벌 수 있다니. 하지만 평생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던 저였습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 아니야. 제가 손사래를 치자 후배는 정색하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상무님,
제가 상무님 모신 세월이 얼만데 사기를 치겠습니까? 여기 사업계획서랑 수익구조표 한번 보세요. 법적으로 공증까지 다 받은 확실한 물건입니다. 저도 퇴직금 미리 당겨서 여기다 다 넣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처음엔 반대하더니 지난달에 수익금 들어온 거 보고는 처갓집 돈까지 끌어오자고 난리입니다. 후배가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정말로 매달 거액의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나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다. 그것도 아주 큰 돈을 힘들이지 않고 벌 수 있다. 이 돈이면 아내에게 명품 가방도 사주고 자식들에게도 넉넉하게 용돈 주면서 능력 있는 아빠 소리 계속 들을 수 있겠구나. 욕망이라는 놈이 스멀스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래도 5억은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한 번에 다 넣기는 좀 그렇고 일단 1억만 넣어볼까. 제 마음을 읽었는지 후배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무님,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까지만 이 조건으로 받고 마감한대요. 그리고 1억 넣는 거랑 5억 넣는 거랑 대우가 다릅니다. 5억 하시면 이사 직함도 드리고 법인카드도 나옵니다. 다시 사회생활 하시는 기분 드실 거예요. 이사라는 직함, 그리고 법인카드, 그 두 단어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다시 양복 입고 출근할 곳이 생긴다니, 다시 누군가에게 이사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에 저는 너무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5억 원 투자를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는 자세한 내막은 숨기고 그냥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돈을 좀 굴리기로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 돈 지키면서 살면 안 돼요? 괜히 욕심부리다 탈나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남자가 결정했으면 믿고 따라와야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아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통장에 있던 5억 원은 다음 날 아침 후배가 알려준 계좌로 몽땅 이체되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고액 이체라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저는 사업 자금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텅 빈 통장을 보면서도 저는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들어올 2,500만 원을 상상하며 혼자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옥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달, 딱 2달 동안은 약속한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아내에게 보란듯이 용돈을 쥐어주며 으스댔습니다. 거봐, 내 말 듣길 잘했지. 내 능력 아직 안 죽었어. 하지만 세 번째 달,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사모르겠거니 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상무님 하고 즉각 받던 녀석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을 걸어도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후배가 알려줬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명 몰려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는 닫힌 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기구나. 당했구나. 내 피 같은 돈 5억 원이, 내 노후가, 내 인생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구나.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떤 할머니는 실신해서 119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도 경찰관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사님, 제 돈 5억은요. 그거 찾을 수 있는 거죠?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피해자가 해외로 도주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수배 내릴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수백억 대라. 마음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어떤 돈인데.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오는 길,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몇 번이나 길바닥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양복 바지가 흙탕물에 젖고 무릎이 까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보지? 핸드폰을 켜보니 아내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저녁 메뉴로 김치찌개 끓여놨다고 빨리 들어오라는 문자 메시지도 와 있더군요. 그 평범한 문자가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강 다리라도 가서 뛰어내려야 하나 별의별 나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죽을 용기는 없더군요. 죽지 못해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마치 발목에 천근만근 쇠구슬을 매달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려 3번이나 틀렸습니다. 삐비빅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맛있는 찌개 냄새가 현관까지 진동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는 왜 안 받고? 얼른 씻고 와요. 밥 다 됐어. 아내의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데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마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극투성이가 된 제 바지를 보고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옷이 이게 뭐야? 어디서 넘어졌어요? 다친 데는 없고? 아내가 제 몸을 여기저기 살피며 걱정스런 손길로 먼지를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아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말 좀 해봐요. 저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돈이 다 날아갔어. 당신 줄라고 불렸던 그 5억 사기당했어. 땡전 한 푼 안 남고 다 없어졌다고.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니 아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장난치지 마요. 재미없어. 장난 아니야. 진짜야. 녀석이 도망갔대. 돈 못 찾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해. 그게 어떤 돈인데?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당신 퇴직금 다 넣은 거잖아.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제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하지 말랬잖아. 욕심 부리지 말랬잖아. 왜 내 말 안 듣고 그 난리를 쳐서. 이제 우리 어떡해.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아내의 절규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인 채 아내의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초상집보다 더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실신하듯 쓰러져 알아누웠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은퇴식 날 호언장담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우아하게 늙기만 하면 돼. 그 약속들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아한 노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 값과 관리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사라지니 그동안 돈으로 가려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과 딸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걱정보다는 원망이 가득 찬 그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네로 전락했구나.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빈털터리가 된 저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찬밥 신세가 된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살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해야 했던 눈물겨운 사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돈 잃은 부모를 자식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설마 자식이 그럴 리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현실이더군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기막힌 사연을 들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